네, 안녕하세요. 승윤아입니다. 보험산업의 치매 보장 및 요양 서비스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순서는 먼저 정부의 치매 관련해서 공적 안전망과 공적 안전망의 어떤 보장 공백 그리고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 산업이 치매 관리 측면에서 그동안 어떻게 공적 안전망을 보완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보험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 치매 관리 문제에 접근을 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치매 환자 수가 100만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감이 안 오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고양시에 산 적이 있었는데, 경기 고양시에. 그때 그 각 도로 정강간마다 고양 인구 100만까지 몇 명이 남았습니다. 이런 게 한참 오랫동안 이렇게 글귀가 있었었어요. 웃지만. 그랬었는데 드디어 2015년도에 경기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인구가 1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100만이라는 숫자는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채 15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치매 환자 수가 100만에서 200만으로 넘어설 거라고 하니까 이 규모만 보더라도 이 치매 관리 문제가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치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 치매 관리에 대한 어떤 공적 안전망을 굉장히 두텁게 구축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이나 장기 요양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이나 장기 요양 기본 계획의 경우에는 예방과 사후 관리 그리고 조사 연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뭐 치매 전담한 장기 요양 기간을 늘린다든지 주거 요양 서비스 모형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장기 요양 수급자를 늘린다든지 전반적으로 이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어떤 정부의 치매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사실 2008년도에 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신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신체 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은 치매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그 가족들의 어떤 부담이 돌봄 부담이 늘어나면서 음, 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이 되면서 경증 치매 환자까지도 이 제도 내에 포괄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의 인정자의 45%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는데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시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생활가정, 뭐 이런 요양시설에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81% 정도가 치매 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집에서 돌봄을 받기보다는 시설에 이동하셔가지고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있어서 안도감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어떤 재정 적자의 문제,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불과 제도 도입한 지 16년째이지만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수급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요양 서비스 질에 제고하는 그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요양 서비스의 고급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고급화라기보다는 양질화라고 할게요. 양질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요양 수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라는 거나 아니면은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용자 입장에서 사실 어떤 지속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본인 부담금 상승입니다. 가장 좌측에 플러스 보시면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급여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지만 본인도 급여 유형에 따라서 15에서 2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 요양 수가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비례해서 본인 부담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급여 요양등급 1등급 30일 기준으로 이용을 했었을 경우에 2014년도에는 본인 부담금이 32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50만 5천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재가급여는 17만 원에서 31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계속해서 요양 서비스의 양질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요양 비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기요양 비급여는 크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로는 네 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사재료비, 그다음에 1, 2인실 이용료, 임의용비, 간식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장관께서 정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급여 관련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격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비급여 가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준해서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비급여 가격은 수요라든지 공급, 정책, 보험 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향후 상황을 봤었을 때 이 비급여 가격은 앞으로 인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측면을 보자면은 이 비급여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에 입각해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하지만 앞으로 그 요양 욕구, 다양한 요양 욕구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만으로 이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약간 빈곤한 노인층과는 굉장히 다른 그래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수준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양 욕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공식적인 비급여가 굉장히 많아질 개연성이 있고, 이 비급여 부분에, 비공식적인 비급여 부분에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요양원 기준 강남구에 소재해 있죠. 여기에 비급여를 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사 재료비가 비급여예요. 그런데 그래서 식사 재료비가 30일 기준으로 27만 원, 1인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67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1등급이라면 요양 1등급이라면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합 한 달에 30일 동안 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1인실 이용 기준으로 145만 원, 2인실 이용 기준으로 1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본인이 이제 더 좋은 요양시설에 가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제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굉장히 훌륭한 제도고, 지난 16년 동안 굉장히 많이 수급자들을 확대해 오고 보장을 강화해 와서 좋은 제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과 간병비 부담이, 개인의 간병비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사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경우에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노인에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를 이용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급여를 이용한다고 했었을 때 유양 등급 1등급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제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등급의 경우에는 18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라고 했었을 때 제가 방문 요양을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방문 요양을 해주신다면 하루에 이 금액으로는 최대 4시간 정도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서 나머지 20시간은 1등급 치매 환자에게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시간들인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는 결국 가족이 돌보거나 아니면은 간병 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그 시간을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간병 도우미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서 고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병 도우미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9.8% 인상이 되었고요.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노인 간병비가 월 37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노인들을 부양하시는 4, 50대 가구 소득이 한 58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소득의 한 60% 정도를 부모님의 노인 간병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에서 모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환자에게나 가족들에게도 가장 좋지만서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모시는 게 비용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결국은 요양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설로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유형별 치매 진단율이 시설을 이용하신 분의 80% 정도가 치매를 앓고 계시고, 그분들이 결국은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한데 그러면 시설은 충분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시설은 충분할까요? 현재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 기관입니다. 제 그 기관을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 세대를 진입하고 그들이 후기 고령자,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는 75세 이상이 됐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요양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 특히 지역별로 그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75세 이상 100만 명, 100명당 침실수, 그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자 100명당 침실수를 봤었을 때 하위 7개 지자체가 부산, 서울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 높은 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주로 지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요양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수요 대비 요양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매 전담 기관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치매 전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앞서 송현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불균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수가 절대적으로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주
단기간에 저는 이 치매 관리 대책을 세우고 굉장히 충실하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 국적 안전망만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치매나 장기 요양에 대한 비용 그리고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공백을 아마 보험산업에서 보완적으로 메꿔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험산업이 어떤 식으로 공적 안전망을 보완적으로 메꿔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산업은 치매나 장기요양 관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지난 수년간 수행해 왔는데요. 본업인 보장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치매 간병에 대한 위험을 가계의 위험을 해제해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접 장기 요양 기관으로서 요양 서비스에 참여를 해서 요양 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보장 서비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간병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2008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로 치매 간병 보험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입 연령으로는 75세까지 부장을 하고 있고요.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 유병력자나 아니면은 고령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심사도 일반 심사에서 간편 심사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중증 치매와 장기 요양 1등급 진단에 대해서만 진단비를 드리는 형태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시장에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도 치매 그리고 장기 요양 5등급 진단을 받았을 시에도 진단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종신토록 보험금을 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까지도 보장하는 실손형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판매되었던 그 장기요양 치매 상품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에서 2023년 7월 장기요양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그러니까 식사 재료비와 상급 심실료를 보장하는 실손보장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에는 워낙 기존에 있었던 상품과 차별화된 상품이었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설정해서 2월까지 판매를 했고요. 동종업계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상품을 자세히 봐볼게요. 먼저 장기요양급여 1등급에서 5등급을 판정이 되면은 시설 입소 시에와 제가 이용 시에 모두 각각 월 70만 원 한도에서 아니면 월 30만 원 한도에서 실손으로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고요.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재료비 월 60만 원 한도에서 그리고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월 60만 원 한도에 대해서 실손으로 지급을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스피로버가 있는지는 제쳐둡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품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요것도 한번 제껴놔 보죠. 실질적으로 6, 70대 노인들에게 이 상품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6, 70대에 있는 분들한테 가장 유용한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이 이 상품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또는 보장 공백을 아주 정확히 캐치를 해서 순수히 그 이용자들의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모두 배제한다면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용한 상품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지금 보험 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상품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험회사는 비단 상품
보험 상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험 상품에다가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간병과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탑재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치매 환자에 대해서 배 감지기를 제공한다든지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안부콜 서비스를 한다든지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치매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 보험 산업의 보장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어, 아, 보장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우리나라 민영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치매 또는 간병과 관련된 담보를 구입했을까라고 보면 전체 국민의 약 800만 명 정도가 이 간병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전체 국민 대비 가입률은 15.5%입니다. 60대를 한번 봐보시죠. 60대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률이 전체 60대 국민의 27% 정도가 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예, 단일 상품은 아니고요. 이런 치매, 간병과 관련된 담보를 전체 국민, 60대 국민의 27%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국민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굉장히 잘 상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제공했구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숫자는 공적 안전망에서 이런 부분은 좀 미진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부담을 해서 이런 상품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안심하고 사시는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표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험산업의 보장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장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KB 골든 라이프 케어에서 서울의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대표적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이죠. 이런 지역의 잠주 수요 대비 공급이 아주 낮은 지역인데 중산층 대상으로 장기 요양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경우 시설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 평가 점수도 굉장히 우수한 상태입니다. 아마 보험회사가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에 시장에 진출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치매 관리 대책, 그다음에 공적 안전망, 그 공적 안전망의 어떤 한계를 살펴봤고요. 그에 맞춰서 보험 산업이 어떻게 공적 안전망을 보완적으로 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향후에 보험 산업이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 치매 관리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장 서비스 측면에서는 공사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양 서비스 관련해서는 상생이 필요한데 상생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상생은 누구와 상생이냐면 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들어와 있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그 공사 협력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공사 협력을 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족스럽게 모든 분야에서 됐는지는 의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치매와 간병과 관련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협력이 이게 무의미한 외침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라고 해서 긴밀하게 소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치매와 관련된 정책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국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뭐 치매 예방이나 정부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장 내용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그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손해율에 상당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민영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매 간병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소득 효과나 아니면 요양 서비스의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서 보험 가입자나 아니면 요양기관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 안전망의 비클들, 수단들,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보장 상품의 경우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민영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런 사례를 겪은 바가 있는데 바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단히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공사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들어온 지 16년 차이니까 아주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누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치매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니즈가 존재하고 비용이 상당히 큰데 그게 공적 지원만으로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영 쪽의 민간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어떤 요양 욕구의 다양성 부분에서 공적 사적인 부분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노인 세대로 진입을 한다고 했고 그분들의 어떤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나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이 기존의 노인 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요양 서비스는 생애 말기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요양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본인의 어떤 생애 말기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할 의향이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어떤 형평성에 입각해서 균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제도 내에서는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영보험 쪽에서 어떤 공공성 기준에 부합한 상품 개발을 유도를 해서 그것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같이 개발하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측면에서 이 공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양 서비스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후 요양 수요 급증과 요양 서비스 양질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시장 참여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영세 사업자의 상생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험 산업과 정부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2008년에 도입이 되면서 단기간에 장기 요양 기간을 확충하려다가 보니까 제가든 시설이든 확충하려다가 보니까는 운영 주체를 다양화했죠. 그래서 영리 법인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도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 요양 시설 운영 주체 중에서 개인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 산업이 이 시장에 플레이어로 진입을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 영세 사업자들 간의 어떤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